했다고. 근데 적으면 안 돼. 조용! 조용! 자, 합시다. 이제 아무도 강의 안 하겠지? 자, 봅시다. 31번 보면 현대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는 뭡니까? 장만영 시인의 향수제 맞죠? 향수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몇 개 있습니다. 향수 뜻이 뭡니까? 뿌리는 거. 어? 뿌리는 그 향수도 있지만 그거는 향기가 나는 물이죠 맞지? 향수니까 맞지? 그거 말고 또 이거는 동음이어서 보다 향은 뭡니까? 고양이고 수는 물. 그 고양이 물이가 파도 돼 있는데요. 파도. 아니 고양이 물이 뜻이 뭐예요? 아니 진짜 향수라는 말 뜻을 여기 지금 열 몇 명인데 아무도 몰라요. 뭐고? 석현이 뭐고? 옛날에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한 이 숫자가 그리워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한 그림이 향수는 근데 뭐 왜냐면 여러분들 향수라는 시 중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유명한 시가 뭡니까? 그렇지만 안다. 누구지? 정지용. 와우. 네. 오. 정나균가 정지용 시인의 향수는 아주 유명하죠. 넓은 벌 동쪽 이게 다 여기야. 이거는 고양이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뜻을 알고 있으면 뭡니까? 이 뜻을 알고 있으면 여기 보면 이 제목을 가진 시의 주제를 알 수 있죠. 이 시는 아마도 고양이에 대한 그림을 얘기했구나 맞지? 물론 근데 진짜 향수 진짜 그 뭔가 칙칙 맞죠? 펄퓸 향수 이거 쓰면 안 되지? 미안하다. 그래서 쉽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향수를 소재한 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향수의 뜻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봅시다. 이 시는 시가 쉬워요. 나는 바다로 가는 길로 걸어간다. 노란 이거 뭡니까? 시적 허용이죠, 맞죠? 시적 허용. 노란을 이렇게 길게 늘렸었어요. 호박꽃이 많이 핀 돌담을 끼고 황혼이 있다. 황혼은 뭡니까? 요거는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황혼은 이제 해가 질 무렵 그 저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자는 바다로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돌담을 끼고 호박꽃이 펴 있고 돌담을 돌아가면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바다가 부른데 이거 뭐고? 바다가 부른다. 의인법 맞지? 이거 재밌다. 바다 소리에 내가 젖는다. 이거 뭔데? 바다 소리 철썩 내가 젖었어. 이거는 소리가 늘 젖게 했죠. 소리라는 어떤 그 심상이 바다 소리는 청각 심상 아닙니까? 무슨 소리가 소리가 나를 젖게 했죠. 젖는 건 뭐고? 어떤 심상? 촉각이 있는 그럼 이 청각적 심상에서 촉각이 전이 됐나 안 됐나?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공감각적 심상. 청각의 촉각화. 청각의 촉각화. 내가 젖는다. 그러니까 화자는 바다 소리와 뭔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소리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는 뭡니까? 비유제, 지급법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결국 뭐가 찬 겁니까? 물방울이 찬 거죠, 맞죠? 근데 그걸 생활로 비유했죠. 그러니까 이거 좀 특이한 건데 뭐냐면 이거는 물방울이 원관념이고 생활이 부적관념인데 근데 하자가 얘기한 거는 생활이 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활을 이렇게 또 차다 이것도 뭔가 촉각적 심상이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화자의 생활이 어떠한 얘기입니까? 생활이 편하나 아니면 힘드나? 힘들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의 고단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에 스며든다. 요새는 모든 것이 짙은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 차다. 이거는 아까 했지만 촉각적 심상. 또 뭡니까? 모든 것이 짙은 커피처럼 쓰다는 뭐고? 쓰다 뭐고? 미각적 이런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뭡니까?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고단함을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사는 게 좀 기다 이거죠. 고단하다. 기다는 강성도 말이다. 고단하다. 나는 자신 어잖아.
고향에 가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 고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어디 뭐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도시나 이런데 살던 사람이 뭡니까? 너무 생활이 지고 힘들면 고향에 가고 싶겠지. 여러분도 가고 싶죠, 집에. 집이 고향 아니까. 지금 이 수업이 차잖아. 그래서 고향 가고 싶죠. 고향의 숲이 언덕이 들이 시내가 그립다. 대놓고 그립다고 하네.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달려든다. 그러니까 기억을 뭡니까? 우선 여러분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맞죠? 추상적인 대상인데 그것을 달려든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거는 추상적 개념을 이렇게 좀 구체화시키는 표현이고, 이거 뭡니까? 그래서 또 기억이 달린다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보통 기억은 어떻노? 기억이 온다 하면 달려든다면 이게 좀 일반적인 표현이가. 기억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보통? 서서히 오는 거죠. 근데 또 이건 뭐냐면 갑자기 막 어떤 사물을 보거나 갑자기 생활 속에서 어떤 감정이 막 북받쳐서 기억이 확 올 수도 있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억을 기억이 파도처럼 달려든다는 것은 이런 경우다. 그러니까 기억이 아주 갑자기 마구 물밀듯이 들려온다 이거고, 이 달려든다는 역동적 이미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동적. 기억을 역동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예준이 역동적 이미지가 무슨 말이고? 그 활차한 움직임. 활기찬 움직임. 오케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힘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도록 표현하는 겁니다. 바다가 어머니라면 하고 나는 생각해본다.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 안기어 날개같이 부드러운 물결을 쓰고 맘 편히 쉬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를 어머니가 표현하고 또 바다가 날개같이 부드러운 물결을 쓰고 거기서 맘 편히 쉬고 싶다는 것은 뭡니까? 이 바다를 통해서 뭐다? 바다를 통해서 고단한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 이거죠. 맞죠? 지금 아까 3년에서 우리가 맞죠? 파악했던 현실에서 느끼는 그 고단한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화자의 어떤 소망을. 수평선 아득히 아물거리는 은색의 향수. 이것도 여기 뭡니까? 은색의 향수 이것도 여기 이런 겁니다. 향수는 뭡니까? 아까 했지만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맞지? 추상적인 대상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뭡니까? 은색이라고 표현했죠. 은색. 은색은 아마도 여기서 뭡니까? 그 수평선의 색깔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상적인 대상 맞죠? 여기서 향수가 추상 대상이죠. 추상적 대상을 이렇게 구체화했다. 그럼 이게 우선 이 구체화는 다른 말하면 감각적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요. 추상적 대상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죠. 감각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뭐 감정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뭡니까? 문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오감, 뭐 시각이나 청각 같은 여러 가지 감각 기관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했다 아니면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뭡니까? 여기서 향수라는 추상적 대상은 뭡니까? 마치 은색, 색깔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죠. 이런 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향수를 뭡니까? 아까도 했지만 이 바다, 파도의 색깔로서 표현한 거죠. 나는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깃는다. 여기 먼저 꺼내주단다. 찢어진 추억의 천막은 여러분들 추억은 이제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인데 그것이 뭡니까? 아까 했지만 현실의 어떤 고단 때문에 맞죠? 이렇게 훼손된 거죠. 그것을 뭡니까? 다시 깁는다는 뭡니까? 깁는다. 이게 찢어지거나 한 것을 다시 꿰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런 훼손된 것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는 시 자체의 내용은 현실의 고단함을 느끼는 하자가 어떤 과거의 고향 속의 추억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시인데 이 시는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적인 요소가 좀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도지훈 시인의 태양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태양입니다. 마음의 태양. 마음속에 태양이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봅시다. 꽃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이거는 이제 어디 보면 비유죠, 맞지? 해바라기가 보조관념으로서 지금 직유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가 해바라기처럼일까요?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러니까 뭔가 해바라기는 화자죠, 맞죠? 화자가 자기가 뭡니까? 나는 해바라기처럼 하늘을 받들겠다는 겁니다. 받들어서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년에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우선은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가 여러분 알죠? 하늘을 향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하자도 그러니까 하늘을 받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은 뭐겠습니까? 어떤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겠죠, 맞죠? 그래서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를 좀 더 구체한 것이 뭡니까? 맑은 넋을 살게 하라죠. 그러니까 하늘을 추구한다는 것은 맑은 그 속에 하늘 속에서 맑은 넋을 살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맑은 넋은 이제 화자가 지키려는 어떤 깨끗한 정신이겠죠. 깨끗한 어떤 정신, 맑은 것, 깨끗한 정신을 지키려는 어떤 다짐이겠죠. 그 다짐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 시에서 좀 표현적으로 특이한 게 뭡니까? 이거제 하나가 뭡니까? 이거는 명령형 문제 맞죠? 화자가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행동이니까 명령형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명령형 의미는 화자의 어떤 이런 의지를 더 어떻게 합니까? 강조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에서 명령형 의미나 아니면 청유형 의미, 뭐뭐 하자 이런 어떤 표현은 뭡니까? 그냥 평서형보다는 더 강조한다. 그러니까 하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그래서 의지적 태도를 강조한다. 이연 가보겠습니다. 가시밭길을 넘어 극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그러면 의미가 이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가시밭길을 넘고 맞지? 가시밭길을 넘고 또 뭐다? 눈물의 이슬을 받아야 되죠. 이런 것들 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문학에서 많이 보죠. 이런 거니까 시련과 고난 이렇게 하죠.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야 뭐다? 한 송이 꽃을 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한 송이 꽃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시련과 고난을 좋을 때 만나 극복한 후의 기쁨이겠죠. 깊고 거룩한 세상을 이루기에 삶과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우리가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시련과 고난 또 수용해야 내가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해요. 마지막에 또 삶과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이런 거죠. 역시 명령의 의미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과 시련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3년은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괴로움에 웃는 태도가 이제 이연에서 얘기했던 태도죠, 맞죠?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읽어보면 뭐 얘기됩니까? 슬픔도 아름답다. 이거 뭐고? 표현법. 역설법이죠. 그렇지. 좋습니다. 역설법을 쓰고 있죠.
고난을 그러니까 슬픔이 왜 안 좋습니까? 슬픔을 극복하면 맞죠? 그 슬픔을 극복하고 이루는 그 소망이 안 좋다 이거죠. 고난을 살아가는 이에게만이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어떤 삶에서 고통을 수용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지?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런 사람들만이 마음 나라의 원강을 떠오르는 거죠. 이 원강이 뭐겠습니까? 원강은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원자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근데 뭐 내가 뭐 한자가 있으면 알겠는데 이 원자가 너무 많은데 그냥 하나의 빛이라고 빛광자는 맞는데 이 원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둥근 빛 이런 것도 둥근 원자 하고 여러 가지가 근원 원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빛으로 도는다. 그러니까 이 빛은 뭡니까? 역시 아까 꽃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쁨을 형상한 거겠죠.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연. 푸른 하늘로 항상 날아오르는 노고지리 같이. 그럼 노고지리가 뭔지 아십니까? 노고지리는 새입니다. 새 알죠? 새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럼 노고지리는 뭐다? 노고지리는 지금 푸른 하늘로 날아가는 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요 사연은 1년가 맞죠? 지금 형식이 같습니다. 맞죠? 1년 더 보세요. 해바닥 햇살을 향하여 또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같이 오니까 여기도 노고지리 같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년간 사연에 해바라기 노고지리는 여기 보면 유사한 어떤 함축적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노고지리 역시 뭐다? 정리하면 어떤 이상을 향해 날아오르는 날아오르는 의지적 존재들.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과 사연은 요거는 거의 형식 시험만 바뀌었지 형식적으로 구조가 같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해설 여러분들 우선은 지금 쌤이 본 게 뭐냐면요. 해설을 잠깐 봤는데 여기 나눠준 거 보면 뒤에 답지 해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31번 문제에서 5번은 답은 아닌데 5번 보면 수미상관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을 보려고 돼 있죠. 맞죠? 근데 여기에 지금 가는 아닌데 나 작품 보면 1년과 사연이 유사하죠. 그래서 쌤이 확인해보니까 요 시험 해설에서도 나 작품에서는 수미상관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만약 학교에서 냈는데 만약 여기 좀 애매한 게 뭐냐니까 수미상관 기법은 같거나 유사한 거거든요. 유사함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 이건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시험만 차이가 있고 문장 구조가 똑같은 경우는 수미상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확인한 거는 만약 학교에서 이거 냈어 수미상관이니 아니 냈는데 만약 수미상관 아니라고 하면 이걸 해설 두고 하면 됩니다. 해설 여기 나와 있었다. 그렇지. 모의고사 해설 나와 있는 거는 이건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분명히 이 해설에는 보면 나씨는 수미상관구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33번 문제가 이게 요게 아까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아까 1, 2, 3, 4, 5가 아까 다 있었다 했죠. 이게 6입니다. 요거. 그럼 보기 볼게요. 시에는 상황에 대한 하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하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하자의 의지를 드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가의 하자는 바닷가에서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오케이. 알겠죠? 한편 나의 하자는 자연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자연분 아까 해바라기나 노고지질 같은 거 제시하고 그들처럼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숭고한 태도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4번이 답인데요. 4번 보세요. 4번이니까 보세요. 나에서 웃으며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숭고한 태도로 살고자 하는 하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왜 틀렸습니까? 4번이 답이라 하는데
지금 4번 선택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디 있는 겁니까? 나의 이연이죠, 맞지? 나의 이연 보면 여러분들 나의 이연이니까 이거는 어디 보면 이거는 문장을 문학이지만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잖아. 한 송이 꽃이 가시밭길을 넘어서 굵히 웃고 있지. 이 꽃은 뭡니까? 눈물의 이슬을 받아 피었죠. 그러면 뭡니까? 가시밭길과 눈물의 이슬은 한 송이 꽃이 피기 전에 꽃이 겪는 고난과 시련 아닙니까? 근데 지금 4번은 왜 됐습니까?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 됐죠, 맞죠? 꽃이. 이거는 선우광이 잘못됐죠.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여러분 조금 문학 문제인데 어떤 선후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내는 것은 근데 뭐 해보면 여러분들 국어 문제가 이렇게 문학 문제지만 어차피 처음 보는 시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 이 시어들 간의 의미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냐는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넘겨봅시다. 그 다음은 자 소설입니다. 소설 조금 재밌지? 이정아 작가의 제목이 뭐고 파편이 뭐고 파편 조각이고 맞죠? 그러니까 편이 조각 편자고 파는 뭡니까? 파는 깨질 파자니까 어떤 것이 뭐 부서지었을 때 그 조각을 얘기합니다, 맞죠? 보통 여기서니까 뭐냐면 이 소설 읽어보는 학생 아니지만 보통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부상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서 수류탄이나 폭탄이 터지면 맞죠? 그 날아갈 거 아닙니까, 맞죠? 수류탄 같은 거는 수류탄이 그냥 뻥 터지고 하는 게 수류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요만한 쇳덩어리 녹수 안에 있습니다. 터지면 그게 팍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걸 맞고 죽어요. 물론 나도 안 맞아봤습니다. 안 맞아봤는데 맞은 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파편, 그게 파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인물 중 하나가 전쟁에서 파편의 상처 입잖아. 그걸 얘기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소설은 항상 그렇습니다. 좀 더 고조도 그렇지만 인물, 사건입니다.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능을 이렇게 치면 맞죠? 처음 보는 소설 읽잖아. 읽을 때 가만 처음부터 보면서 인물 나오면 인물을 체크하면서 자꾸 이 인물은 누구, 어떤 관계고 이 둘은 어떤 관계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한번 볼게요. 보자. 아내와 동행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뭡니까? 나가 있죠. 안에 있죠. 나와 안에. 나가 있다는 뭡니까? 나가 있다는 것은 이 소설은 몇 인칭이다? 1인칭 시점. 아직 뭐 이 나가 주인공인지 아닌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죠. 나는 아내와 동행할 수 없대. 그래서 나는 결혼했네. 아내가 있으니까. 그녀의 지역처럼 설사 어떤 비난을 당하니까도 말이다. 어디 동행할 수 없는 겁니까? 숙부. 자, 숙부는 숙부야, 숙부. 숙부는 누군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친족 용어가 좀 약하죠, 맞죠? 숙부는 누군데? 아빠의 동생, 형은. 그러니까 아빠의 형제죠, 맞죠? 숙부는 보통. 근데 숙부를 좀 넓게 보면 한 번만 쓸게, 저는 엉클. 엉클. 그러니까 숙부는 엉클에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뭐고 고모부, 이모부도 숙부로 볼 수 있어요. 맞죠? 따지고 보면 고모부, 이모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숙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좁게 보면 맞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아마 여기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넓게 보면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다 엉클이죠. 맞죠? 엉클. 그래서 숙부가 죽었는 거죠. 숙부 죽음. 가이. 갑작스러운 죽음. 무엇을 뜻하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일찍이 내가 속해 있던 한 세계와의 완전한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죽음은 뭐다? 나에게는 뭔가 한 세계, 맞죠? 한 세계와의 어떤 정원이야, 정원. 정원은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정원.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젠 내가 강사 치를 것은 한 사내의 시신이 아니라 그것과 연루된 나의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였다. 자,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입니다. 뭔가 있나봐. 이 나는 지금 뭔가 과거가 그러니까 아내한테 말 못하는 거죠. 또 있나봐.
그러면 지금까지 한사코, 다물사코, 은폐해왔던 그 세 개, 이 세 개, 한 세 개를 마지막 순간에 내 아내에게 열어볼 수 없다는 겁니다. 뭐지? 그래서 뭡니까? 나는 뭐다? 여기까지 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숙부와 관련된 어떤 아내한테는 가르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고 그것이 숙부의 죽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이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뭡니까? 이것을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뭘 챙긴다고 그래? 내 양말이나 몇 켤레 내주구려. 돈 좀 하고 불순한을 맞았다. 예상했던 일이다. 가방을 챙기던 아내 동정이 딱 맞았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한동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다. 처가는 어디입니까? 아내의 집이 처가죠, 맞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외갓집 맞지? 처가는 월남 가족이었다. 월남 뭡니까? 그래서 맞죠. 그러니까 북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월남 가족. 고향도 친지도 다 버리고 온 실향민이라는 의식이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월남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뭐고 세터민 맞죠? 그게 아니고 6.25 때 월남한 겁니다, 맞죠? 6.25 때 그러니까 전쟁의 혼란 속에서 북한에 원래 살던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전쟁이 끝나고 남한에 살게 되는 그런 가족이 월남 가족이죠, 맞죠? 그러면 실향민이죠. 실향민이 뭐고 예준아? 고양이 이름. 맞죠. 그 실향민이 고향 이름 그러니까 아내는 뭡니까? 실향민. 월남 가족. 그 실향민이라는 의식이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아내를 좋다, 아내 가족 처가가 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집착도 변화되어 있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처가 식구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집착도 별난다. 그런데 그런 것이 뭐겠노? 앞에 있는 말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뭐 이걸 추측하는 겁니다. 앞에 지시어 아닙니까? 뭡니까? 뭐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별난다는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말로 얘기하면. 고향과 친지. 고향과 친지가 맞겠죠. 좋습니다. 고향과 친지 맞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러니까 그렇죠. 아내는 고향에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북한에 가족과 친지 일부를 놔두고 갔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가족과 친지가 더 소중하고 더 집착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나와 아내는 보면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 고향과 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내는 어떻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과 집착을 가지죠. 나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지만 은폐하고 있죠. 여기 은폐란 말이 위에 있습니다. 은폐. 그러니까 숨기고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뭡니까? 지금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고 결혼하려고 마음 먹고 그다음에 결혼 초기에 아내가 막 나한테 뭡니까? 고향은 어디고 춘총은 어디기 싶은 물었겠죠. 그러면 나는 뭡니까? 몰라. 필요 없 이렇게 했겠죠, 맞죠? 그런 게 쌓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향이나 친지, 심지어는 나의 가게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번도 가게는 이제 뭐냐면 가족입니다, 맞죠? 친지는 좀 더 먼 거. 좀 넓은 거고 가게는 진짜 자기 딱 가족에 거의 한 번도 속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세계는 이를테면 내 아내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닫혀있는 세계였는데 그 세계 뭡니까? 가족, 친지, 가게와 관련된 나의 세계죠. 그 앞에서 그녀는 종종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런 눈빛이 뭐겠습니까? 어떤 눈빛? 이상하게 바라보는 눈빛? 이해가 이해 거기 그런 말 있었다 여기. 없나? 이해 불가능한 눈빛입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입니다. 그래서 숙부는 이제 숙부 얘기 나옵니다. 숙부는 그 세계에 속해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의 셈이었다. 아내로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면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아내는 숙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가져가고 있는 결혼 선첩에도 그 얼굴은 없다. 결혼식도 안 했네, 맞지?
어머니의 당부, 나의 어머니겠죠. 당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혼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다? 나에게 여보 숙부 결혼식에 불러라 막 얘기했지. 했는데 뭡니까? 안 알렸어. 이번에는 그쪽에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이 그쪽은 어디겠습니까? 숙부겠죠. 사정은 뭐겠노? 죽음입니다. 맞죠? 알죠? 내 결혼할 때는 안 불렀는데 이번 내가 가야 돼. 왜? 죽었으니까. 장사진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세합수에 그것도 사자는 나이죠. 죽은 사람입니다. 숙부를 얘기하죠. 이것도 그쪽도 숙부고 사자 숙부 이런 것도 해보면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설에서 뭡니까 이렇게 사자가 누구냐 숙부다.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이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죠. 사자의 얼굴을 내 아내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고 나는 거듭 생각을 가졌다. 나 혼자 다니는 것이 좋겠소. 당신까지 무리할 거 없어. 내가 그쪽에 발길을 도는 일도 어차피 이번은 마지막일 테니까 이렇게 읽었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숙부의 장례식에 혼자 가는 거죠. 자, 중략부분 주관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수능 소설 지문에서 보면 줄거리를 잘 봐야 돼요. 여기 정보가 많습니다. 고향과 연을 끊은 채 살아가는 나는 삼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면서 과거를 떠올리죠. 과거 떠올리는 건 뭡니까? 이거는 회상이다. 아니면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지? 회상, 역순행적 구성. 자, 이제 과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 나의 가족은 사상 운동을 하다 전쟁 직전 종족을 갖춘 아버지로 인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합니다. 자, 이 한 문장이 다 나와있죠. 우리가 이제 현대 소설에서 많이 보는 것 중 하나죠. 뭡니까? 6.25 전쟁 그 앞 전후 시기에 뭐다? 사상 운동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떤 사상에 그거 관여했다 이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빨간주의 맞죠? 거기에 하다 뭡니까? 행방불명 됐어. 그럼 뭡니까? 남은 가족들이 뭡니까? 수모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이념과 관련된 그런 갈등을 겪은 거죠. 맞지? 그것이 이제 아버지로 인한 여기서 이제 아까 했지만 이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는 뭡니까?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죠. 아버지.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는 이념 문제가 있어요. 이념 문제. 여러분들 이거 어떤 소설 읽을 때 이런 게 나오면 너는 근데 이런 거 뭐 근현대사적인 거 잘 몰라서 모르겠다 하는지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뭐 사상 타면 이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이념 문제, 이념과 사상 문제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현대사도 많이 나와요. 일제 강점인 게 아니고 이겁니다. 둘 중에. 가슴에 부상을 입고 이제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전쟁에서 살아난 삼촌은 이 숙부가 삼촌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삼촌. 이 소설에서 좀 헷갈리겠죠, 맞죠? 숙부 그래서 숙북하다가 또 숙부를 하면 또 삼촌, 숙부 섞였습니다. 삼촌은 파편 제거 수술에 실패해서 상처를 당했습니다. 아까 했지만 전쟁에서 파편이 박혔지. 네. 근데 뭡니까? 그걸 또 제거를 못했나 보죠. 뭐 왜 못했지? 빼면 죽나? 하여간 그래서 실패한 채 상처를 하는 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또 삼촌도 뭡니까? 삼촌도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삼촌은 뭐다? 알겠지만 어떤 전쟁에서 어떤 파편에 의한 상처를 입고 있어요. 뭐 이러면 이 제목 파편은 또 삼촌과 관계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겠죠. 자, 이제 다시 본문입니다. 차자생전에 내가 고인을 마지막 공선, 고인 누굽니까? 숙부죠. 7, 8년 전 일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결혼식이 안 불렀지만 삼촌을 그러니까 계속 안 본 건 아닙니다, 맞죠? 삼촌을 만났어. 언제? 7, 8년 전에. 내 어머니의 장례 때 참석지 못했던 그는. 그러니까 내 결혼식 때도 내가 안 불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도 못 왔어. 참석지 못했던 그는 어느 날 불쑥 그것도 내 직장을 찾아. 그러니까 갑자기 내 직장에 찾아온 거야. 그래서 첫 모습을 나는 그가 이제 막 출감하는 길만 알고 있었다. 출감 뭡니까? 교도소에 나왔다는 얘기죠, 맞죠? 감옥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들은 바는 그가 4번째 출감입니다. 전과 4번. 철진한 옷을 후줄근하게 걸친 그는 꼭 그런 차림에 어울리는 표정하고 내게 말했다. 형수님께서 운명하셨다는 소식은 저한테서 들었네. 지금이라도 무덤이나마 찾아봤으면 하는데
자네 그러면 짬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삼촌이 날 찾아온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형수님. 그러니까 삼촌에게는 형수님이고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의 아내니까 맞죠? 나에게는 어머니의 무덤을 그러니까 아마도 왜 원하겠습니까? 어머니 장례식 때 감옥이 있어요, 맞지? 감옥에. 아마 뭐 부모님 장례식은 내보내줄 겁니다. 휴가 줄 건데 맞죠? 근데 뭐 형수 장례식까지는 안 보내주겠죠. 그래 직기가 죽도 있고. 그래서 출감하자마자 뭡니까? 형수님 장례식 장례식 아니고 무덤에 가서 인사를 드린다. 난 앞장섰죠. 쉬는데요 안 하고 뭐 앞장서. 서둘러 퇴근 시간 전에 돌아올 수 있겠다고 어림했지만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근교라고는 해도 우리가 묘소에다는 것은 해가 설핏한 데다. 설핏하다는 것은 여기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해의 밝은 빛이 약한 것, 약간 빛이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서서히 이제 해가 저물 무렵인 거죠. 내 어머니의 봉고는 잔디가 제법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석 앞에다 지석은 그거죠 뭐고 묘비겠죠. 이업들이 소주 한 병과 지포 그러니까 지포 몇 쪽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넣었다. 그리고는 허리를 꺾고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혼신의 힘을 다해 오열을 참고 있음이 보인다. 그러니까 맞죠? 울음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참고 있다. 그러나 끝내는 뭡니까 또 얼굴을 박은 채 신음 같은 웃음을 낸다. 그러니까 처음엔 참았지만 결국은 웃음을 막 오열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촌의 말, 자네 아버님 제살람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여러분들 이 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아까 뭐였습니까? 아버지 어디 있노? 아버지 죽었나? 아버지는 어떻게 돼 있다든가? 종족을 감췄제 행방불명입니다. 근데 삼촌이 뭐가 합니까? 아니지 살아있다고 하잖아.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를 그것도 뭔가 많이 이런 거죠. 이제 이 정도 안 오셨으면 돌아가실 생각하고 제사 지내게 하는 거니까 날짜를 정해주죠. 5월에 지내라. 중순 이전이면 좋겠다 이거죠. 이건 뭡니까?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삼촌이 나한테 뭡니까? 원리가 있노? 아빠 제사 지내라. 맞죠? 제사. 아버지 제사. 근데 5월 중순 이전이라고 딱 보면 날짜를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있죠. 네.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 죽음을 알고. 그렇지. 숙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 날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지. 아니 그럼 지나가지 뭐. 돌아오는 차중에서 그는 불쑥맞았다.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까지 나는 아버지 제사를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것은 내 어머니의 줄기찬 희망 때문이다. 그렇죠.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제사를 안 지는 거죠. 6.25 한 해 전에 영영 해방을 감추어버린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계시는 희망을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살만을 찾아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거 맞죠? 어머니 뭡니까? 제사를 안 지니까 생일상을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희망을 가지고. 그러나 그는 어둠이 얇게 깔리기 시작한 창밖까지만 내다볼 건 더 이상 많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에서 뭔가 더 말씀하시고 싶은데 그냥 갔어. 서울역 가버렸습니다. 내 집으로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시죠 했는데 뭡니까? 그는 당시 이렇게 댓글을 뿌렸다. 도저히가 아닌 줄은 알지만 어쩌겠노. 경상도네요.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껍데기만 남아서 넉맘에로 굴러다니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네. 인제서 생각하면 기왕 한 구덩이 묻히지 못한 건 어떡한 이제 여기서는 뭐가 한 구덩이 묻히지 못한 것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누구와 한 구덩이 묻히지 못했다? 아버지와 맞지? 아버지와 이반이 맞죠? 어머니는 아닐까요? 맞지? 여기서 그건 이상하잖아. 형수와 한 구덩이 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좀 더 이 숙부가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아주 밀착해 있다는 거 맞죠? 그래서 보세요. 자네 집사람한테는 날만 얘기도 하지 마소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생각 어떻게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그런다고 돌아서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되씹었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적용했다. 그는 삼촌은 내 아버지 죽음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흔과도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른다고까지 난 생각했다. 왜냐하면 같은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게 엄청난 겁니까? 자기도 어디 보면 그때 죽을 뻔했다는 얘기도 됐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막 짐작하는 거죠. 맞죠? 아까 뭐 혹시나 저 파편의 삼촌 혹시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비서사는 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눅눅한 골방에 들어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재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내뱉었던 말들, 구준 아니면 육신의 어딘가가 아프다면서 오밤중에도 곧장 끙끙 앓던 일, 그리고 또 갈수록 말수가 줄어든 대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느껴지던 기침 소리 등등 그랬다.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버린 그 삼촌에게서 나는 문득문득 어딘가로 종족을 감춰버린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요거만 얘기한대요. 이 작품은요. 이 작품의 파편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삼촌의 상처자 맞죠? 근데 이 상처는 뭐다? 지금 상처는 뭡니까? 그 전쟁을 겪고 하는데 완전 팬이 됐죠 맞죠? 여기 보면 뭐가 돼 있노? 자기는 빈 껍데기만 남아서 넝마처럼 굴러다니기도 했죠 맞죠? 그러니까 삼촌은 뭐다? 이 전쟁으로 인한 어떤 물론 신체적인 상처가 1차적 의미지만 뭡니까?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상처까지도 표현하고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뭐다? 요 이념 갈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작품에서 인물들, 우선 인물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여기서 지칭되는 게 누군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다시 한번 읽으면서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이 작품 주제는 뭡니까? 제목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떤 이념의 대립과 맞죠? 이념과 전쟁이 한 개인 혹은 이 가족에게 남긴 어떤 상처와 비극이겠죠. 사실 뭡니까? 아내도 여기 들어가죠, 맞죠? 아내도 뭡니까? 왜 시험됐습니까? 전쟁 때문에 시험됐지. 그러니까 아내도 피해자입니다. 나도 피해자, 숙부도 피해자. 자, 넘겨봅시다. 36번 문제가 가장 오답 높았는데 문제는 간단하지만 한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한 세계 요거와 관계된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나가 삼촌과 함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이다. 그렇죠. 나와 삼촌은 요 한 세계에 속해 있지. 2. 나가 아내에게 태어나지 못하고 은폐했던 과거다. 이것도 맞겠죠. 3. 나가 아버지의 행적으로 인해 겪었던 치욕스러운 시간이다. 맞죠? 소설 내용을 파악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4. 나가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고 있다. 아니죠. 이거 뭡니까? 뭐가 잘못됐노? 어머니 죽음이 아니고 숙부의 죽음. 그게 맞겠지. 5번 나가 삼촌의 장래에 아내와 동행하지 않은 이유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 보면 아주 형식은 간단하지만 소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8, 41번 갑니다. 자, 다 끝나간다. 몇 시고? 7시. 몇 시에 끝내고? 7시 반. 7시 반까지. 자, 보겠습니다. 김기용의 채미가 여기 채미가 뭐고? 채미. 가는 뭐 노래 가자니까 채미가 뭐고? 채미란 말 우리가 고전문학 배우면서 들어본 적 있다니까 채미. 없나? 채자는 켈 채자고 미는 보살님 밑자입니다. 이거는 뭐고? 그렇지. 백이 숙제. 백이와 숙제 고사 알아? 다 처음 듣나? 백이 숙제가 중국의 그 유명한 관리 어떤 선비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그 뭐고 벼슬을 맡겼는데 거절하고 산에 맞죠? 숨어 평생을 살았답니다. 그 산이 수양산이죠. 그래서 뭐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한다 이런 시조 성산문의 시조도 있잖아, 맞지? 네.
그럴 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고사리를 캐어 먹으면서 평생을 살았다 해서 뭡니까 어떤 그런 의미고. 여기서 채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채미를 쓴 어떤 의도는 그거죠. 그러니까 배기 숙제 같이 뭐다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여기서 좀 크게 해주세요. 어차피 이게 이제 시어에서 나오는데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고결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그러니까 제목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제목에서 뭐 이런 걸 다 그냥 끝내면 안 되겠죠. 이제 작품에 어떻게 그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채미가는 여러분들 관련은 뭡니까? 고전 시간이니까 관련은 뭐고? 가사제 맞지? 가사. 네. 가사입니다. 아직도 이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사인데 빨리 그렇게 안 해놨다 가사인데도 보세요. 방초 우거진 시냇가 자연공간이죠, 맞죠? 몇간 초가를 지은다. 여러분 이게 몇간 초가 뭐 초가 상간 이런 거 다 뭡니까? 소박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막 기와집이 막 방이 많은 기와집을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초가집 지어두고 산다 이 말입니다. 소박한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아침 저녁에 듣는 소리는 새 울음뿐이겠죠. 자연에 사니까 새 울음은 청각적 심상을 얘기하고 시경, 서경, 성시경입니까? 뭐가 이거는 유교 경전입니다, 맞죠? 유교 경전은 거기에 기대어 누워서 살인문을 닫았으니. 네. 갑자기 부끄러워서 당황했어. 나 성시경 하나 때문에 그런 거지 뭐. 하이개그였어요. 너무 하이개그였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니. 내심 기분 좋으신가 보네. 이런 멘트는 억수로 맞죠? 알겠어. 반응 안 해야지. 뭐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무 성공 같은 멘트라서 진짜 뿌듯하고 있었거든. 이 성시경이 통해 이런 것인데 기분 좋으신가 보네 이렇게. 부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게 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니도 내가 칠 수 있다.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살인문을 닫았다는 건 뭡니까? 살인문을 닫았어. 닫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시의 하자는 자연 공간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문을 닫았다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진짜 문 닫은 게 아니라 그건 어떤 속세와의 뭐고 단절,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산과 시내가 새로운데 구름 경계만 잠겨있다. 이런 자연물들을 얘기하고 있고 늘어진 푸른 솔은 뭡니까? 푸른 솔 뭐고? 소나무죠. 소나무는 늙은 줄 모르거든. 가늘게 시냇물은 주야를 흘러간다. 소나무도 있고 시냇물도 밤낮으로 흘러갑니다. 담쟁이 풀 깊은 곳에 찾을 일이 있으며 내 찾는 사람 없다 이거죠. 이렇게 자연에 묻혀 사니까. 비바람 부는 세상에 명성은 내몰라라. 자 이거죠, 그죠? 이 세상은 뭐다? 단순히 월드가 아니고 세상은 이거는 속세고 맞지? 속세를 의미하고 명성을 요거 중요하다. 명성을 내 몰라. 나 몰라 명성. 명성이 뭔데요? 이름을 떨치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누가 있는 걸 추구하겠노? 속세 있는 사람들 맞죠? 이거는 세속적 가치.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죠. 근데 뭡니까? 하자는 뭡니까? 몰라. 이런 것에 이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뭡니까? 거리를 두고 있죠, 맞죠? 난 모른다 이거. 난 이거 별 관심 없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는 거죠. 멀리한다. 화창한 바람 건조풀어 산중에 봄이들이 봄은 계절적 배경 온갖 꽃이 가득 피고 나비들이 눈놀 적에 경치가 무궁하다고 생각하면 경치가 아주 끝이 없다 이거죠. 눈앞에 벌어지니 허다히 듣는 소리 반가이 보는 빛을 이른들 다 이르며 니라서 그러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른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르다 말하랍니다. 그러니까 말한들 다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듣고 듣는 소리와 보는 빛을 말로도 다 못하고 또 그러니까 누가 그려내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 자연에서의 어떤 이런 경치가 무궁하다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알죠, 여러분들? 이름들 다 이르며 니라서 그려내기가 뭡니까? 말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왜? 너무 경치가 무궁해서. 길고 긴 골짜기에 굴레 벗은 몸이죠. 굴레는 원래 뭡니까? 원래 뜻은 뭡니까? 굴레는 여기 짐승한테 씌우는 그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굴레는 뭐다? 어떤 속세의 속박이겠죠. 속세에서 느꼈던 속박을 그 굴레 벗은 몸이 된다. 그런데 자연에 이렇게 맞죠? 묻혀 사니까. 꽃핀 아침 달뜬 저녁에 마음껏 논일다가 아침에도 놀고 저녁에도 놀고 붉은 벼랑 구름 속에 이슬 맞고 자란 꽃을 일없이 논으면서 아침 저녁 사랑한다. 꽃을 사랑한다는 거죠. 맞죠? 꽃을 사랑하고 또 붉은 채소를 있게 삶아 아침 저녁 요기하니 노순 같은 맛이구나 팔진미를 하는 걸 하겠는가. 자, 이거 잘 보세요. 붉은 채소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산에 살면서 자연 살면서 그냥 뜯어 먹는 겁니다. 아까 했지만 이렇게 나무를 뜯어 먹는 거죠, 맞죠? 그러면 노순은 밑에 뜻 뭐 돼 있습니까? 노순. 농어회와 금태나 이거는 붉은 채소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고급 음식이가 아니면 그냥 비슷한 음식이가 봤을 때. 아 이거 판단 안 되는가? 고급. 뭔가 탕수육 이런 거 나야 됩니까? 탕수육도 그렇게 고급 음식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보세요, 근데 이게 노순 같은 맛이 뭔가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 맞죠? 그러니까 붉은 채소도 노순 같은 맛이 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팔찌미는 뜻은 안 되지만 팔찌미 이거 뭐고? 진미채 뭐고 이거? 이거 진짜 웃기려고 그냥 진짜 진미가 뭡니까? 맛이 있다 이거죠, 맞죠? 팔찌미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겁니다. 중국에서 8가지 어떤 맛있는 음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팔찜미나 노수는 붉은 채소와는 해보면 같은 계통은 아니죠. 나는 자연에 살면서 이렇게 붉은 채소 뜯어먹어서 살면 된다. 이거 먹어도 보다 노수같이 맛있다. 팔찜미를 내가 안 한 건 안다. 안 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관심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팔찜미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붉은 채소하고 노순 팔찜미는 다른 다른 성질을 가진 음식을 많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붉은 채소는 아까 했지만 아까 초가지 같이 자연에서의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는 지어고 맞지? 노순과 팔찜미는 그런 지어는 아니죠. 알겠나? 이 붉은 채소에 대한 만족감을 이 시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팔찜미 못지 않구나. 노순처럼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량 부기를 다해주니 부기 아까 위에 있는 뭐하고 비슷하나 부기 위에 속세 속세라는 시어는 없습니다. 시어도 이건 시어. 대상 여러분들 각자 찾아보세요. 부기와 명성 교치의 맞죠 명성이죠. 둘 다 뭡니까 세속적 가치입니다. 근데 그걸 난 다 잊었다. 평생에 할 일 없다. 청려장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알죠? 나무 지팡이. 청려장을 손에 들고 돌길에 서성이니 버들에 바람 불고 솔잣나무 달비칠 때 나무 자연물 마음속이 담담하니 해마도 간데없다. 해마는 여러분들 뜻풀이 안 돼 있는데 밑에도 우선 선생님 찾아보니까 해마는 사진이 안 나와요. 해마는 그 나옵니다. 보통 진짜 해마 알죠? 그 바다 생물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한자 보면 뭡니까? 해자가 해로울 해자고 많은 말맞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요소라고 봅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요소 뭐 이것이 어떤 괴로운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니면 쌤이 잘 보니까 어떤 GPT 맞나?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이것이 어떤 집단에서 뭔가 좀 트러블 메이커 이런 사람도 해마라고 한답니다. 문제 있는 말 이런 거. 하여간 이건 어떤 부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해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부정적인 요소인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비어약은 밑에 있지만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어논다. 솔개는 그러니까 독수리과 새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이치를 얘기합니다. 엄비어약을 때때로 살펴보니 가을달 봄바람이 갈수록 흥이로다. 단사표음도 밑에 있지만 대나무로 만든 그러니까 밥그릇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냥 밥 한 그릇에 물 한 병이야. 이것이 소박한 음식, 소박한 생각입니다.
단산표음을 먹으나 못 먹으나 또 겨울 가족 가옷 아니라 가옷 갈옷 여름 가옷 입으나 못 입으나 갓옷은 겨울 이거는 가죽옷입니다. 맞죠? 겨울에는 가죽옷 입는 거. 갈옷은 뭐냐 이거는 이거 제주도에 보면 그 옷 있지 그거 맞죠? 갈색옷 그거 시원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중요한 것은 단사표음이든 가옷 갈옷이든 뭡니까 이런 것을 입어도 뭐 상관없고 못 입어도 상관없다 이거 뭡니까 이것도 역시 소박한 생활을 추구하는 겁니다. 빛 없는 청풍명월과 백년을 나갑니다. 청풍명월도 역시 자연이고 맞죠? 자연은 뭡니까? 빛이 없지. 자연을 맞죠? 많이 즐긴다고 해서 빛이 생기는 거 아니죠? 빛이 없는 청풍명월과 백년을 그러니까 평생 뭡니까? 이게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그런 화자의 소망이죠.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들 이미 아직 고1이라서 많이 안 봤을 수 있지만 전형적인 뭡니까? 이런 거 많거든요. 이렇게 화자가 맞지 고전 시가에서 화자가 이렇게 난 자연이 좋아 속치는 시도 이거 뭡니까 전형적인 자연 친화적 작품입니다. 자연 친화적 작품. 예. 이거 저거 봐야 되는데. 그거 없죠. 이거 제가 없죠. 근데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30일. 테스트를 쳐야 되는데 그럼 그걸 숙제 돌려야겠네. 쉬워요? 갑시다. 이 합차부 좀 많은 거. 감사합니다. 가지고 왜 많이 가고? 성격 지키고 있지? 네. 좋았어.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채미가까지 했고 그 다음 이제 몇 개 남았다. 이제 2개 남았다. 근데 참 화작이 있지. 소설 나왔어요. 이거 소설 아닙니다. 이거 수필입니다. 수필.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기황전설이죠. 기황전설. 설이라고 해서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한문 문체의 하나제.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글 쓰는 어떤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적는 글인데 경험을 뒷받침해서 적는 거죠. 경험을 적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적는 글인데 설이고 앞에 이제 귀황전 이거 뭐냐? 뭐가 맞죠? 사실 그냥 보면 기황의 전설 이런 거 맞죠? 뭐 레전드 같지? 그게 아니고 전은 뭡니까? 밭전자예요. 밭. 그럼 황은 뭐겠노? 어떤 밭이고 황전 황폐한 밭입니다. 황폐한. 기는 뭐다? 이게 이렇게 비자 쓰는데, 그러니까 황폐한 밭을 일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맞죠? 그래 맞죠, 여러분들? 황폐한 밭을 일군다. 황폐한. 일구다. 이런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빨리 볼게요. 수필이가 쉽습니다. 이거는 진짜 빨리 볼게요. 을미년 1595년 봄 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2어 이상의 밭을 마련했다. 밭은 신벌리에 있었다. 이웃의 농부에게 밭이 어때요? 하니까 참 좋은 밭입니다. 어떤 곡식을 심어도 잘 될 땅이죠. 습하지도 메마지도 않아 수해나 가뭄이 들어도 별 영향이 없을걸요? 저는 이곳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수확이 많았지요. 요즘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많아 버려둔 지가 5, 6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농사 잘 됐고 좋은 땅이다. 근데 한 5, 6년 지금 농사 안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비옥했지만 오랫동안 버렸다는 그 땅이 아까워 개간해보기로 마음먹고 아주 단단한 농기구와 농사꾼 매철구에 황소 2마리를 끌고 밭으로 갔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준비했지. 농기구, 농사꾼은 그러니까 여기 아마도 그러니까 추측의 영역이지만 지금 이 맞죠? 정원이라는 사람은 양반이겠죠. 양반. 정원은 사대부 양반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면 농사 안 질 겁니다. 맞죠? 뭐 지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농사꾼도 그러니까 일꾼도 될 거고 농기구, 소도 될 거서 이렇게 이제 밭을 이제 개간을 시키는 거예요. 3월 17일 무렵이었는데 밭에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모여 한치에 빈틈이 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뭡니까? 아까 몇 년? 6, 7년 동안 안 지었지? 5, 6년. 그럼 뭡니까? 밭에 막 잡초하고 가시덤불하고 옥수수 많은 게 뿌리 가서 뒤엉켜 아무리 날카로운 농기라도 쉽게 끊어낼 수 없을 정도 괜히 힘만 쓰고 밭은 개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후에 걱정이 있습니다. 맞죠? 어머니까 상태가 장난 아니야.
농기구가 안 들어가니까 잡초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님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다. 쟁기 하나에 황소 2마리를 그려 한 사람은 쟁기질을 하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코피를 끄면서 밭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딘 도구로 단단한 돌을 깎는 것처럼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밭을 일구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보습이 닿는 곳마다 보습은 뭐냐면요 이거 농기구 날입니다. 날 맞죠? 날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보습은 쟁기 날 맞죠? 농기구의 날을 보습합니다. 그 날이 닿는 곳마다 물살이 거슬 때 물속에 돌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처럼 우르릉캉캉 하는 소리가 이건 뭡니까? 이제 조금씩 뭡니까? 그 잡초와 가시덤불 뿌리가 뒤엉킨 것을 맞죠? 쟁기를 이렇게 맞죠? 닿을 때마다 뭡니까? 소리가 크게 나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이 개간 작업이 힘들다 이거죠. 힘들다. 잡초 뿌리를 끊고 난 뒤 일군 밭을 굳은 흙둥이가 겹겹이 쌓여 있어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굳세고 사나운 군사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부러진 채 하늘을 가졌다. 그러니까 잡초의 뿌리를 끊고 난 뒤에 밭의 모습을 뭡니까?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러나 밭을 점점 더 개간해가자 얽혔던 것이 풀어지고 단단한 흙도 부서져 예전 방법을 갖추게 되었고 힘도 조금씩 덜 들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도 뭡니까? 피곤을 덜 느끼고 이제 맞죠? 일이 되어가니까 기뻐했다. 이렇게 계속 개간하면 수레 가득 조를 수확해 담을 수 있고 망태의 기회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개간이 돼가니까 뭡니까? 이제 나중에 여기 조를 심을 수도 있고 뭐 좋겠지 하면서 기쁨으로 차오르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몇 가지는 뭡니까? 화제의 경험이죠, 맞죠? 화제의 경험. 지금 몇 가지가 화제의 경험, 글쓰기 경험. 말 그대로 뭡니까? 이거죠. 기황전을 한 거지. 아주 황폐한 밭을 아니고 밭을 힘들여서 맞죠? 개간한 겁니다. 무슨 여러분들 설은 뭐냐면요 앞에 이렇게 경험 얘기한다면 뭔가 그 다음 글쓴이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알겠죠? 보통 이런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는 글쓴이의 경험, 겪은 거, 그 다음 거기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합니다. 여기도 또 보세요. 이 일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어져봤죠. 사람의 마음속에도 좋은 밭이 하나씩 있다. 뭡니까 그 밭이? 그 밭이 바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다. 그럼 이게 4개가 뭔지 압니까? 이거 뭐 윤리 있는데 배운다 이거 4개 뭐라고 하면 또 사단이죠. 사단. 맞죠? 이게 이제 인간의 성선설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고? 중국에서 성선설. 맹자제 맞죠? 맹자. 성악설이 순자고 맞죠? 그 맹자가 인간의 모습은 선해요 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그 증거가 뭔데요 하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 4가지입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측은지심이 뭐죠? 불쌍해. 여러분들 길 가다가 3살짜리 애가 차도에 뛰어든다. 옆에 아무도 부모도 없어. 그럼 혼자 막 뛰어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두나? 아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빼야 돼. 뭘까요? 하지 말라고 이거 좀 잡아야 돼. 말로 막 가지마 이제 애막 뛰는데 가지마 죽어 와. 그러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안 봤는데. 아까 복수 아니네? 아까 복수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 힘든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밭은 뭡니까? 뭐예요? 사람의 선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선한 마음. 그리고 거기에 심는 씨앗이 뭐다? 인의 예지입니다. 이건 뭡니까? 도덕의 덕목이죠, 맞죠? 인의 예지. 그 밭은 평평하여 험하지 않고 비옥해서 작물이 잘 자란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 땅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살면서 뭐가 생깁니까? 사심이 생겨. 사심 뭐고? 사사로운 욕심이죠. 사심이 생겨 이란이 올라오고 욕심이 생겨 좋은 곡식을 해치면 밭이 황폐해지고 나고 자라는 자연의 이치도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비옥한 밭이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선한 마음이죠. 그런데 뭐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 맞죠? 알바지
이 나이 아직 사람 마음 다 가지고 있지. 근데 내같이 이제 한 40, 50 다 되고 왜 됩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했노? 한 페이지 마음이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진실로 밭을 일구려는 사람이 안회의 사함을, 안회는 사함이고 사함은 밑에 설명되어 있죠. 예의에 맞지 않는 것이면 보지 말며 듣지 말며 말하지 말며 행동하지 말라. 이게 물자가 여러분들 그겁니다. 안일 물자입니다. 안일 물자.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황수로 삼고 증자 이것도 사함인데 삼성을 쟁기. 그러니까 아까 밭을 갈기 위해서 황수하고 쟁기 가져왔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맞죠? 이렇게 사심이나 욕심이 생기면 뭡니까? 사물과 삼성도 밑에 있지만 세 가지 반성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다? 그러면 그래서 뭡니까? 삼성을 쟁기 삼아 개간의 거전 땅을 일구기 시작하여 한 번 이겨낸 뒤에는 느긋한 여유가 생긴다. 그 결과 예전 같은 밭을 무슨 말인가 선한 본성을 다시 회복한 거죠.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곡식이 외자하지 않았을까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내 밭이 황폐해져 개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포기한 것일 뿐이다. 밭을 황폐하게 하는 것도 자신이요 개간한 것도 당신이다. 맞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실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고 맞죠? 그걸 다시 아까 보고 사물과 삼성 가지고 성찰 수용하는 것도 자신은 나는 여태껏 개간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개간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그 새끼는 뭡니까? 이거 비유한 거죠. 뭐냐면 처음에 뭡니까? 인간은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 맞죠? 이게 밭이죠. 맞죠? 밭이 타고난다. 근데 뭡니까? 사심과 욕심이 생긴다. 사심과 욕심을 뭐에 비유했노? 사심은 이랑 욕심은 그냥 이건 뭐 그래도 비유하는 대사가 없네요. 그래서 뭔가 인서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진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 황폐해져. 그러니까 선한 본성이 가려진 겁니다. 맞죠? 이게 뭡니까? 황폐해진 밭을 얘기했죠. 아까 황전 같이 저거겠죠. 그래서 뭡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아까 뭐였노? 사물과 또 뭐였노? 삼성 맞죠? 삼성전자 삼성 여기 뭡니까? 여기 보면 성찰과 수행이 맞죠? 인간은 이렇게 선한 본성을 잃고 마음이 한구해졌을 때 뭡니까? 성찰과 수양이 됩니다. 성찰과 수양. 그래서 어디 됩니까? 다시 선한 본성을 어디 된다? 선한 본성을 회복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황폐해진 밭을 다시 개간해서 좋은 밭으로 만든 경험을 가지고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도 뭐다? 원래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과 욕심을 이중해서 마음이 황폐해지면 다시 이런 성찰과 수양의 도구를 가지고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 쓰인 건 뭡니까? 유추죠. 유추의 방법으로 쓴 겁니다. 유추는 뭐다? 비슷한 두 대상의 관계를 가지고 맞죠?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밭을 가는 것과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유사하게 봅니다. 여기서는 40번 문제가 좀 많이 틀렸다고 나와 있는데 40번 보세요. 근데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다 보면 40번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답은 3번이라고 돼 있는데 3번 C가 어디는 C 그거 여기 있죠. 사심이 생겨 일행이 올라오고 욕심이 생겨 좋은 곡식을 해치면 밭이 황폐해지고 나고자 하는 자연의 일치 멈춘다. 이거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황폐해지면 사심과 욕심으로 인해 결국 마음의 밭이 사라지게 된다고 그랬죠. 이거 왜 틀렸습니까? 지금 이 글이 얘기한 지점이 뭡니까? 사라진 건 아닌 거 맞죠? 가려지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표현은 틀렸겠죠. 이 글의 주제를 봤을 때.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 문항 마지막 질문. 자, 요게 제일 재밌다. 재밌을 시간이 아니죠. 참, 상주기연. 자, 재밌는 옛날 얘기 보세요. 이것도 인물의 관계를 보면서 봐야 됩니다. 고전이 맞죠? 현대보다 더 이런 게 힘들지? 인물, 사건, 관계 파악하는 게 해야 됩니다.
자 누가 보면 사공자, 서공자는 부모 생각이 간절해졌다. 모친의 행적을 찾고 부친의 소식을 남방이가 자세히 듣고자 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을 가려 하였다. 그러니까 서공자가 남방에 가려고 했어. 왜? 부모의 어떤 행적을 찾기 위해서, 소식을 찾기 위해서 가려고 했어. 그래서 뭡니까? 근데 그러니까 누가 말입니까? 왕공자 맞죠? 서공자, 왕공자. 그러니까 이 서나 왕은 성이고 공자 이거는 뭐 어떤 하나의 호칭이겠죠. 왕공자가 말립니다. 형은 다만 공부의 무술 과거 급제하면 자연할 것이니 어찌 작정한 방향도 없이 세월을 확대할 수 있으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우선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과거 급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하니까 왕공자가 권유하여 떠나지 못하게 하니 성자가 그냥 안 갑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안 갈게. 안 갑니다. 이때 서공자가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가 헤어진 것을 보고 헤어졌다 이거 그 이별 아닙니다. 맞죠? 주머니 떨어졌다 그죠? 떨어졌다. 그래서 구슬을 그러니까 서공자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구슬이 있어.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가 있는데 그 비단 주머니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석파에게 그 비단 주머니를 보여주며 똑같이 하나를 새로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서공자가 누구한테? 석파라는 존재한 인물한테 이거 주머니 헤어졌는데 주머니 하나 이거 똑같이 만들어 주이소 하니까 석파가 뭡니까? 이것을 지어 무엇 하시라 하는 게 아니까 서공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슬가 내력을 말하니 이 내력은 여기 안 나오지만 석파 또한 왕소조의 구슬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논란을 많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석파가 또 뭡니까? 석파도 뭔가 알고 있죠. 왕소조, 왕공자입니다. 왕소조입니다. 근데 소조는 고전에 많이 나오죠. 소조가 뜻이 뭡니까? 여자. 역시 여자.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잘하는 아니다. 너무 빨리 진짜 빨리. 이거 몇 번 보는데 제일 빨리 말해요. 역시 여성. 번개같이 얘기하는. 커플은 다르네. 아니다. 이성과 관련된 것은 모든 걸 다 갚아버려. 아니다. 그럼 나쁜 거예요. 나간다. 부정한 게 있죠. 그래서 왕소조의 구슬 이야기를 석판하거든요. 왕소조 구슬 이야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공자도 저기인가 구슬 있지. 그래서 구슬 있어 구슬. 그래서 석파가 뭐합니까? 그거 좀 구경 좀 해봅시다. 그 구슬을 좀 구경하사이다. 서공자가 구슬을 내어 보이니 고운 빛이 눈부시게 밝았고 글자가 돋았다. 그러니까 이 구슬이 뭐냐면 웅자예요. 웅자가 새겨 있는 구슬입니다. 맞죠? 웅자가 돋았다. 이나여 구슬을 가지고 안처로 들어가 부인 유씨에게 이 국조가 있다. 석파가 뭡니까? 석파가 누가 잡니까? 유씨 한테 갑니다. 석파가 유씨한테 가서 뭐라 합니까? 이 곡조를 냈다. 그러니까 저 소공자라는 사람이 웅자 새겨진 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니까 이때 부인 유씨는 해란 소조가 점점 나이 들어가며 장성하는데 구슬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 밤낮으로 걱정하였다. 그러던 차에 석파의 말 듣고 몹시 놀라며 기뻐하여 구슬을 받아보니 글자도 뚜렷이 있고 해란 소조의 구슬과 신중히 같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유씨 부인에게는 해란 소조 맞죠? 해란 소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석파가 얘기했던 왕소조가 이 해란 소조겠죠. 왜냐면 지금 둘 다 구슬 가지고 있으니까 뭐 단어님은 안 돼요. 이게 왕소조. 여기는 왕해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도 구슬 가지고 구슬. 나도 구슬 있습니다. 이 구슬은 뭘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구슬 갖다 보면 맞지? 뭔가 어떤 연관이 있겠죠. 부인 유씨가 왕공자를 불러. 자 왕공자. 그리고 뭡니까? 왕공자가 있고 왕소조가 있대. 둘 다 왕씨제. 그럼 나는 둘이 뭐겠노? 근데 가족이겠죠, 맞죠? 아마 소위 어떻게 형제, 자매, 형제, 남매 이런 거겠죠. 여자 남자니까 남매겠네. 왕공자를 불러 그 까닭을 이르니 왕공자가 구슬을 보고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을 했다. 어찌 이와 같은 신통한 일이 고금에 또 있었으니까
부인 유씨가 마음 가득히 아주 기뻐 말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구순이 뭡니까? 이 왕소조, 해란 소조의 어떤 그런 혼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 엄마하고 오빠인지 뭐 남수면 기뻐합니다. 이 구술의 자웅을 가지고 가서 서공자에게 그 내력을 일러주고 혼인하기로 정하여 멀지 아니한 가까운 장래에 혼례를 향하도록 하나. 무슨 말인가? 저이 웅구술을 가지고 있는 서공자에 가서 뭔가 이 왕소자와의 혼인을 먼저 추진하는 겁니다. 알지? 왕공자가 자웅의 구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자웅이니까 지금 서공자는 웅구술 있지. 그러면 해당수는 무슨 겁니까? 자구술, 자자. 자웅. 그러니까 이 두 아마도 뭐 이 과거 이야기에서 뭐 어떤 건가 이 구술 이 해란소자 됩니까? 너는 자자 구술을 가지고 있는데 웅자 구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런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던 20분이니까 갑자기 이걸 찾으니까 이거 진짜 웅자 구술 있었네 하면서 맞죠? 결혼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공자가 서공자한테 갔습니다. 형은 만일 자 글자가 쓰인 구슬이 있으면 그곳에 정원하려 하느냐 하니까 맞죠. 서공자가 어떠한 국조인지도 모르고 웃음을 말했다. 형은 지나치게 조동하지 말라. 소재도 믿었지 아니한 일인 줄 알지만 부모님께서 주신 물건이 버리지 못할 것이라서 몸에 지니고 있으도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이 은구슬은 뭡니까? 서공자의 부모님이 주신 겁니다. 맞죠? 부모님이. 여기서 소재는 누구겠습니까? 소재 우선 뜻은 이겁니다. 소재는 제자가 아우제자죠. 그러니까 형은 지나치게 조용하지 말라. 소재도 믿었지 아니한지는 알았는데 소재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어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소재 밑에는 서공자가 쓰세요. 서공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왕궁 서공자가 서동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상대방의 형이라고 칭하고 있죠, 맞죠? 이거는 어떤 예의를 표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서로 형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소재라고 하죠. 소재. 아우. 마침 구슬을 넣은 비단 주머니가 해졌기 때문에 석파에게 고쳐가려고 하더니 실없는 석파가 널리 퍼뜨려 형에게 조롱을 받으려다. 왕궁자가 구슬 자음을 내어놓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구슬 내놓채 다른 말 아니라 나에게 누이 동생인데 이 누이는 누구겠습니까? 해련 소조이자 왕수족이죠, 맞죠? 여기서 뭔가 둘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남매 관계입니다. 인물 관계를 알 수 있죠. 누이 동생이 있는데 나이가 15살이로다. 여러분 동생이에요. 누이 동생이 태어날 때 꿈꾼 이야기가 이상했지만 자글자가 쓰인 구슬을 얻었도다. 뭐 꿈에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웅글자가 쓰인 구슬을 가지고 있는 이를 찾느라 정원하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누가 형에게 이 구슬이 있을 줄을 생각했으랴. 누이 동생은 비록 배운 것이 없으나 사람됨이 영민하고 지혜로워 군자의 아내는 감당할 것이니 형은 K 허락하라. 뭘 허락하는 얘기입니까? 혼례를 받지. 소공자도 또한 신기하게 여기며 고마움을 받았다. 형의 은혜를 여러 해 입었고 이때 형은 그러니까 왕공자겠죠. 또 아름다운 숙녀를 영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배우자로 정해 진나라와 진나라의 왕실이 혼인을 맺고 지금처럼 아주 가까운 정의를 맺고자 하시니 여기서 뭐 진나라 이건 뭐냐면 비유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고사에서 진나라와 진나라 왕실이 아주 가깝게 혼인을 맺었겠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아주 가까운 정의를 맺고자 하시니 어찌 사양하리오만 이렇게 거죠. 그러니까 안 하겠죠. 만 소재는 이 세상의 죄인이나이다. 부모의 생사를 모르는데 다만 혼인하는 마음을 생각할 수 있으려. 왜 죄인입니까? 부모의 생사를 모르니까, 맞지? 근데 부모가 죽은지 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혼인할 수 있는가 이거죠. 구수는 소재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신기하오나 부모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 혼인하는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형은 다시 말하지 마세요. 맞죠? 무슨 말입니까? 결혼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너 이제 부모의 소식도 모르는데 그럴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쉽죠? 형 왕자 말입니다. 형의 말은 사례받지 않다. 쉽게 안 물답니다. 아닌데? 하면서 자친의 소식을 모르니 자친이 이제 부모입니다. 자애로운 부모. 그러니까 자친 밑에 부모 손세 부모. 이것도 부모를 의미하는 한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소식을 모르니 실로 사람의 자식으로서 뼈에 사무치기 고통스러운 일이나 형이 장가를 두지 않으면 갑자기 뭔가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역시 맞죠? 옛날이죠. 갑자기 제사입니다. 근데 그래 부모 소식 모르는데 근데 제사 안 지낼 겁니까?
아니 재산은 얻지 않는 것이요 마땅히 서류로 장가를 듣는다도 부모 소식을 알아보면 오는 데다 또 재산 조상에게 죄인 되는 것도 맹할지니 거듭거듭 생각해보라.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여기까지 됐고 이제 줄거리가 또 있습니다. 서공자와 왕공자는 과거에 합격하고 천자의 허락으로 자 우선 뭡니까? 좀 많이 사건이 진행됐죠. 우선 서공자 왕공자 다 과거 합격. 아까 제일 처음에 뭡니까? 서공자가 나 엄마 아빠 찾아가는데 뭡니까? 왕공자가 말렸죠. 왜? 과거부터 합격하라고. 근데 합격했어요. 천자의 허락. 천자는 뭡니까? 천자. 중국의 황제죠. 황제 맞지? 황제입니다. 천자의 허락으로 서공자와 왕해나 혼인했습니다. 혼인도 했어. 아까 왕해나 이상 아니까 왕소조, 해난소조 맞지? 다 됐네 이제. 혼인했고 이후 서공자는 남만으로 출정하는 남편 제왕이 근데 뭡니까? 제왕이란 이때 제왕은 천자하고 다릅니다. 제왕이 왕해나는 의무에 납치를 합니다. 자, 제왕이란 인물이 서공자가 남만으로 출정한 사이에 왕해란을 흠모해서 납치하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둘이는 뭡니까 이제 혼인했고 혼인했어. 근데 서공자가 뭐다? 서공자가 어디 갔다? 남만이라는 곳에 간 사이에 뭐다? 이 해란 서조에게 누가 접근합니까? 제왕. 그래서 뭡니까? 납치하려고 납치. 흠모엔 납치. 차설은 이제 보통 이야기가 이제 전환될 때 쓰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제왕은 무례배를 보내어 왕실을 데려다가 후원의 기쁜 별당에 들이고서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들어가 소조를 보았다. 그러니까 제왕은 뭡니까? 무례배는 뭐 시간 깡패죠. 깡패를 시켜갖고 납치한 겁니다. 왕소조. 지난번 여자의 옷을 갈아입고 유명 승상의 집에 가서 보았던 왕소조. 그러니까 아마도 제왕이 여장에서 어디 가서 왕소를 훔쳐봤나 보죠. 근데 봤는데 근데 납치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야. 맞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놀라서 뭐라 합니까? 누구? 그때는 누구이뇨? 하니까 누굽니까? 월향이야. 월향이 도적에 잡혀서 이곳에 도착해 제왕을 보니 분한 마음이 경련이 일어난지라 바로 칼을 들고 두 조각 내고 싶었으나 월향도 세네요. 맞죠? 칼 들고 두 조각. 그래서 말했다. 나는 누굽니까? 서원수의 부인의 시비 월향이요. 서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서원수. 저 서공자도 그렇죠. 원수도 이제 뭐냐면 아까 출정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 전쟁이 났으니까 아마 원수는 뭐냐? 어떤 전쟁에서 군대 우두머리가 원수죠, 맞죠? 그래서 서원수의 부인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소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왕소조를 안 잡아오고 왕소조 시비, 그러니까 시비는 몸종이죠. 몸종을 잡은 겁니다. 월향. 우리 부인이 비록 여자이시나 모든 일을 헤아리시는 것이 귀신 같다고 환관이 친이와 사내종들에게 술 먹이는 걸 보고 이거 뭡니까? 환관은 내시죠, 맞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납치하려고 이미 작업을 친 거지. 사내종들 술 취하게 한 겁니다. 그걸 보고 뭐다? 그날 밤에 병고가 있는 진정하시고 나를 대신 있게 한 뒤에 부인은 몸을 피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해란 왕소조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안 나와서 멀지만 뭔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죠. 앞날을 딱 예측하고 월향을 대신 보낸 겁니다. 월향 무슨 죄고? 월향 야 네가 좀 대신 잡혀라 이런 거죠. 제왕은 당당한 만승청자의 금지 오겹이요 천순군왕이거늘. 요 표현을 말씀드리니까 제왕은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왕자겠죠. 왕자. 그러니까 저 보면 만승청자가 천자입니까? 천자의 금지오 뜻이 뭐고? 귀한 자식이죠, 맞지? 귀한 금족이 아니고 금족이 맞지? 그러니까 천자의 아들이라고 맞죠? 천자의 아들. 어찌 차마 이같이 니는 지금 천자의 아들로서 그렇죠? 다음 세자 왕자 느낌이겠죠? 그런 존재인데 어찌 이런 일을 하냐 이겁니다. 일반 백성의 범상한 여자도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 궁부의 명을 꾸며 만들고 불치가 만들어서 감히 조정의 경상가 부인을 밝은 대낮에 도정하고 됐으니 어찌 처벌이 없으리요. 일반 백성의 여자도 그렇게 만드는데 니 지금 서원수의 어떤 부인을 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죄는 개인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 없나니 옛날 진나라 상황은 태자가 법을 범하자 그 스승까지 행보했다.
재앙 어찌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뭡니까? 고사는 뭐다? 패자도 뭐다? 이렇게 법을 범하면 형벌을 가한다는 어떤 예를 보여주면서 니도 어찌 몸을 보존하겠냐 이 말입니다. 말을 다 마쳤는데 아름다운 목소리가 비분강자의 기운이 주장 같았다. 재앙이 한편은 왕소주를 잃은 것을 분하게 여기고 다른 한편은 원한의 꾸짖음에 크게 화를 내고 맞죠? 뭐 쫄겠습니까 맞죠? 천재 아들인데 뭐라고? 그래서 국노에게 명하여 월향을 잡아며 죽이고자 했지만 원향이 조금도 겁내지 않으려고 했다. 빨리 죽여라. 여기까지가 쌍주기연. 그러니까 제목 쌍주기연 뭐겠노? 쌍주가 뭐겠노? 두 개 뭐고 주가 무슨 자고? 무슨 있어 맞죠? 쌍주. 자 45번 문제 보세요. 아니다 44번이 더 많이 틀렸다. 44번 보세요. 자웅의 구술과 관련한 설명 글자 자는 것은 뭡니까? 1번 부인 유씨가 딸의 원서를 주지하지 않고 기다리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맞나? 네. 2번 왕공자가 소공자에게 왕해란에 대한 가격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 네. 맞죠? 3번 소공자 왕해란이 태어날 때부터 선의 배필로 정해져 있음을 보인다. 이것도 네. 이건 조금 가고 이렇게까지 되는 무슨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왕해란이 태어날 때부터 맞지? 우선 꿈에서 나왔다 했고 소공자가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았지 맞지? 그러니까 3번 조금 우선은 완전히 맞는 거 아닌 것 같은데도 우선은 보류. 4번 서공자가 자신의 정원 상대로 왕해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든 소리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서공자가 이걸 확신한 적이 없습니다. 5번 왕공자가 자신 의와 서공자가 서로 인연임을 우연히 알아차리도록 만든 소리이다. 이것도 왕공자도 맞죠. 이거 보고 구슬 보고 우연히 알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죽겠지? 네. 좋습니다. 몇분 남았어? 와우. 자, 여러분들 화작은 진짜 빨리 할게요. 이게 다 읽고 안 하고 여러분들 화작은 맞지? 쉽잖아. 왜? 화작 안 하는 거 아닌데 하긴 해야 됩니다. 정부는 다 나가요. 정부는 나가요. 정부 나가요. 정부는 나가야 돼. 안녕히 계세요. 정부 왜냐면 여기 있어요. 정부는 화작 안 나가. 하고. 우리 화장 나. 나 오늘 이게 나와. 자, 합시다. 좀. 자, 여러분들 힘들죠? 네. 내가 제일 힘들다. 나갈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협조해 주세요. 왜야? 좀 천천히 해도 돼. 나 지금 빨리 지금만 해. 포토 던져. 포토. 예. 한개 던져도 한개 다 먹었네. 여기가 안 되나 이거. 야, 보기 싫으면 1번부터 3번은 합법 지문이죠, 맞죠? 네. 발표. 그다음에 합법 지문 이렇게 발표 나와요. 발표 나온다고. 그런 거. 하고 있잖아. 네. 아까 좀 찍어줬어 이렇게 뭐 나온다고. 아니요. 내신데. 내신. 응, 그거 하고 있잖아. 알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 체험학습을 갔던 전통마을에서 본 담장. 우선 하나 읽고 들어보세요. 우선 요 발표의 주제는 담장입니다, 맞죠? 근데 발표자가 뭡니까? 체험학습을 갔던 전통마을 체험학습을 갔던 경험을 갖고 얘기하고 있죠. 있고 그래서 묻고 있고 그다음 저는 그때 봤던 담장 문양이 인상 깊어 담장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담장 종류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 담장 종류가 뭡니까? 발표 주제겠죠, 맞죠? 담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서 뭡니까? 담장 만들 때 상대 그러니까 그 종류를 하는 기준이 뭡니까? 담장에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겠죠, 맞죠? 재료가 기준이고 그래서 먼저 뭐가 있습니까? 돌로 만든 거 뭡니까? 사고속 담장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합법지문 이렇게 내용뿐만 아니고 이렇게 발표나 말하기 활동할 때 제시하는 자료 매체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료 제시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사고속 담장은 뭐 이렇게 설명했죠. 2, 3단 넣고 사고속 규칙조사 올린다. 이거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 밑에까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그 다음 문제 보세요. 돌로 만든 또 다른 담장에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막대를 쌓아올린 자연석 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사고석 담장은 뭡니까? 사고석은 한 변이 15, 18cm 가량의 정육면체 모양의 가공한 돌을 맞죠? 자연 담장은 진짜 말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막돌입니다. 그 차이가 있죠. 이 사고석하고 자연석은 맞죠. 그다음 또 자주 제시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석 담장은 크기가 다른 비정형의 돌을 하나씩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택했다 이겁니다. 자연선 담장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쌓아 만들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살림집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담장을 쌓은 후에는 짚이나 갈대로 담장 위 지붕을 올리기도 했다. 여기까지가 자연선 담장. 그 다음 무슨 담장입니까? 방금은 두 개는 다 뭐고 돌이 제조제 맞지? 그 다음 뭡니까? 흙이 제조입니다. 흙으로만 쌓은 담장은 습기가 크기 때문에 기와를 섞어서 담장의 강도를 높였다. 또 자료 제시하고 이 담장이 바로 기와와 흙을 섞어 쌓은 뭐고 와편 담장입니다. 와편 담장. 반원통형 모양의 수키와나 평평하고 넓적 모양의 암키와를 흙과 번갈아 층을 이루면서 반복해서 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수키와 암키와 이게 기와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죠. 이런 와편 담장은 상대적으로 기와를 구하기 쉬웠던 사찰이나 절이죠. 양반의 살림집에서 많이 사용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담장을 얘기했고 그렇다면 다시 자료 제시. 전통 마을 체험에서 그러니까 이 발표자가 이제 좀 특이하게 뭐였나 마지막에 보면 문제를 내고 있지. 자료 제시 뭡니까? 뭐 사진 보여주겠죠. 이 담장은 뭘까요? 하니까 뭡니까? 대답을 했죠. 네 맞습니다. 방금 설명한 와편 담장이죠. 하면서 그 다음 멘트. 학교 도서관에도 담장에 관한 책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표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요. 1번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적정해서 무엇인가? 1. 도입부에서 발표 소재를 선정한 계기를 언급하겠다. 발표 소재를 선정한 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맞죠? 거기 뭐고 체험학습 갔을 때 봤던 담장의 문양이 인상 깊어서 관심이 생겨서 조사되게 돼 있죠. 이게 계기입니다. 1번이 그 답이고 2번 발표하려는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출처 밝힌 부분은 없죠. 3번 발표 주소를 안내한 것도 역시 없습니다. 그냥 담장의 종류에 대해 조사해 보았어. 이것만 여기 있지 순서까지는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대상을 일상적 소재에 빗댔다. 비유적 표현도 없습니다. 맞죠? 5번 발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했다. 효용이 뜻이 뭐고? 효용. 이런 게 국어 문제에서 뭐냐면 이 어휘 뜻을 모르면 이게 접근 못하는 게 있습니다. 효용이 뭘까요? 이익. 비슷해요. 효용은 쓸모,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알죠? 효자가 빛날 효자고 용자, 쓸 용자. 그러니까 뭔가 썼을 때 뭔가 이익도 맞겠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썼을 때 이익입니다. 쓰임새. 여기 그런 거 없죠? 뭐 담장의 쓰임새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까 자료 제시하는 것을 다 자료 1, 2, 3이 있죠.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공된 돌을 규칙적으로 쌓은 담장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억, 맞죠? 사구속 담장을 발표할 때 사용하기 자료를 많겠죠. 2번 기와로 지붕을 얹어 격식을 높인 담장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시 이거 자료 1 여기도 아까 사구속 담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기와 지붕. 3번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석을 이용한 거 이거는 뭡니까? 자료 2겠죠. 니은 자연석 담장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4번 담장을 만들 때 곡선 형태를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서 니은의 자료 1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연석 담장인데 자연석 담장을 곡선 형태로 이어나가는 것은 나왔는데 맞죠? 근데 뭡니까? 그것이 어려운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죠. 발표 내용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은 적절치 않다. 5번 담장의 재료로 돌 위에 흙과 기와로 쓰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상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10초 정도 맞죠, 여러분들? 3번 같은 걸 잡아야겠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에 나타난 학생의 반응. 거기 학생 이거는 선택지 보면 갈게요. 학생 이름 뭐랍니까? 감정에 대해 알게 되어서 유익했어. 할머니에게서 본 감정을 돌리며 들었더니 이해가 잘 된다. 어떤 종류의 감정이 더 있는지 알아보려 독서관에 가봐야지. 그래서 밑에 1번 학생이는 자신의 경험이 발표 내용에 대한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어. 맞습니까? 자신의 경험 뭐고? 할머니에게서 본 담장 맞죠? 맞습니다. 학생이 봅시다.
같이 가자. 아 이거 다 읽어야겠다. 대하니까. 같이 가자. 난 꽃담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봐야겠어. 꽃담이 어떻게 문양을 넣었는지 궁금하거든. 발표에서 그 방법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하니까 난 이번 발표를 듣고 완편 남장도 기와를 활용해서 꽃담의 꽃모양 같이 특정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니까 맞아. 그런데 난 기와가 장식용으로 쓰인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 기와가 담장의 강도를 높이는 실용적 역할도 한다고 공유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2번 보면 학생이는 발표에서 알게 된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배경지 수정한다.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두 번째 말이 있죠, 맞죠, 여러분들? 나는 기와가 이렇게 쓰인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 이게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3번은 학생이 모두 발표량 강의 추가 정보를 탐색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어디? 추가 정보 탐색. 학생이는 뭐가? 첫 번째에서 어떤 종류 담당인 도서관 가봐야지. 그러고 학생이는 어디 있노? 꽃담에 대한 자료도 찾아봐야겠다. 이러면서 이거죠. 그래서 둘 다 추가 정보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4번 학생과 달리 학생이는 제시된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다. 맞습니까? 학생이가 제시된 정보 부족한 거 어디 있노? 학생이의 첫 번째 대화의 마지막 문장 발표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면 좋았을 때 말이야 있죠. 하게 됐습니다. 5번은 학생이는 발표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이 궁금증을 해소해주겠다. 그러니까 서로 학생들끼리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4번, 7번은 가가 한번 넘어갈까? 이거 한번 보자. 4번 보면 가는 학생에 대합니다. 보세요. 나는 건의문입니다. 보세요. 학생 1. 학생 조직 게시판에 올라간 게시문이 뭐였습니까? 건강행복 행사 운영. 그러니까 학교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건강행복 행사입니다. 정말 가기 싫은 행사제. 그런데 뭡니까? 여기에 대한 글이 있는데 조회수가 많고 공감 댓글 많았다. 작년 건강행복 행사에서 아쉬웠던 점과 올해 행사에 대해 바라는 점을 쓴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분에 나온 인근 학생 사회처럼 우리 학교 행사에서도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작년처럼 하루만 행사해서 안 된다. 우선 뭔가 행사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루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올해는 행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학교에 건의를 해보자. 행사 기간은 한 주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니까 좋은 생각이 언제쯤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루를 근데 한 주를 하자고 했죠. 크게 늘리네요. 그래서 뭐랄까 체육대회가 포함된 주 하자. 왜냐? 그때 학생들이 뭡니까? 자기 체력이나 건강에 관심을 가진다. 그게 좋겠다. 그런데 기간 늘어난 만큼 추가할 프로그램 해야 설득력 높아지지 않을까 하니까 그럼 어떤 게 좋을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니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체험 부스 운영. 우선 체험 부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 더 많은 학생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 또 뭡니까? 온라인 소통이 활발하니 운동 방법이나 추천할 만한 걷기 코스 등을 학교 SNS에 소개하는 활동도 제안해볼까 하니까 네 말 듣고 생각하는데 소개하는 글에 댓글로 운동 인증 사진을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니까 행사 기간에 학교 급식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체험 부스 그다음 SNS 그다음 이런 것도 그다음은 학교 급식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식재료와 조리법을 활용한 급식을 제공하는 건강 급식의 날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하죠.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더 많은 학생이 행사에 공감할 수 있도록 건강급식의 취지에 대한 안내를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 이건 뭔가 학생이 뭡니까? 건의문에도 추가하고 싶은 내용에서 건의문을 쓰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내 주변에 학업이나 친구 관계로 힘든 친구 많다 하니까 예전에 마음 해우소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해우소는 뭡니까? 불교에서 맞죠? 화장실을 의미하는 거죠. 맞죠? 해우소가 근심을 푼다 이런 뜻입니다. 해우소. 그게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그런 강연도 제안하면 좋을 것 같다. 흥미롭겠다. 강연 외에도 추가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글에 반영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억수로 아이디어가 많네요. 건강행복행사회가 주관을 운영했을 때 기대 효과와 이거는 겁니다. 건의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학생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써볼게. 이렇게 해서 나는 뭐다? 건의문입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변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서 뭡니까? 학생회장 이 학생이 학생회장이었죠. 맞죠? 그래서 썼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 집에서 그런
게시물이 있었다. 그게 두 번째 문단이고 세 번째 문단 뭡니까? 이제 건의 내용을 쫙 얘기하고 있죠. 기간 늘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세 번째 문단 두째 보면 기간을 늘리자. 또 뭐다? 체육대회가 포함된 주가 적합하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희망하는데 뭡니까? 건강체험부스 설치, SNS를 활용한 건강활동 소개 및 공유, 건강급식에 대한 운영, 그리고 심리건강 위한 강연, 명상 프로그램, 마음치유 캠프 이렇게 맞죠. 이런 것들을 세 번째 문단에서 건의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건강행보행사가 주관을 운영되면 더 많은 학생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올바른 식사 습관도 갖춰 나갈 수 있고 자신의 몸 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활기차게 할 수 있다. 이거 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건의를 쓸 때 뭐 한다? 건의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효과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학생들은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시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자 4번 문제는요. 게시글이 있고요. 적절한 거 뭡니까? 이거는 게시글은 이제 그거죠. 뭡니까? 요거는 뭔 게시글이죠? 아까 앞에 맞죠? 이 대화와 건의문의 계기가 되는 게시글이죠, 맞죠? 그것이 있고 이 게시글이다. 가의 대화에서 게시글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논의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서 밑에 게시글이 있고 뭡니까? 요거는 답이 몇 번이고? 이건 5번입니다. 학생들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 뭡니까? 아까 대화 있었죠, 맞죠? 대화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건 뭐 쉬운 문제고. 넘겨보세요. 5번은 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거는 기억은 뭡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거니까 빨리 볼게요. 작년 그걸 말하는 거지 이거죠. 이건 뭡니까? 상대가 언급한 것과 자신이 돌린 것이 일치하지 하게라는 거죠, 맞죠? 니은 그런데 기간이 늘어난 만큼 추가할 프로그램과 함께 제한의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건 뭡니까? 상대가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문제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설득력이 되죠. 실현 가능성은 뭐냐면요.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가능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아니고 그냥 설득력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디귿은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 효과가 있을 것같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방안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 리얼도 뭡니까? 이거 댓글로 운동 인증 사진 공유도 하면 좋겠다. 이거는 뭡니까? 추가적인 제안이겠죠. 그 다음 미음은 마음 효소랑 강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됐다. 이건 뭡니까?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6번은 가의 대화 사항에서 학생이 작성한 메모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학생이 이렇게 메모한 거야. 메모의 일부인데 A부터 E가 나의 반영된 영상을 이해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보면 메모가 있고 뭐 A, B, C, D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답이 3번이에요. 3번을 보세요. C가 뭡니까? 학교 급식이지. C에 대해서 보세요. 3번. 건강에 좋은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한 건강 급식에 대한 제안으로서 나의 반영됐다. 여러분 이게 3번이 진짜 맞는 거 같죠? 뭐가 틀린지 한번 찾아보세요. 3번에서. 그러니까 대화 건강 급식에 대한 관련된 대화를 봐야겠죠, 여러분들. 그 대화하고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찾는 게 너무 시간 빨리 갑니다. 지금 건강 급식에 대한 여러분들 왼쪽에 학생 2가 얘기하는 3분의 2부터 있는데 거기 보면 뭐고? 요구는 안 하고 학생들의 요구 잘 찾았습니다. 요구를 고려한 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3번은 학생들이 식재료나 조리법에 대해서 요구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립니다. 7번은요. 자, 보기는 나의 사문단 초보이다. 사문단에 반영된 추정사항. 이거는 쓰기 문제, 고쳐 쓰기 문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보기가 사문단의 원래 그림입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 지문 나에서 네 번째 문단이 바뀐 거 고쳐 쓰기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보기 보면 또 여기 있고. 자, 1번 보겠습니다. 변경되기를 희망하는 행사 기간을 더 붙여야 된다.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바뀐 거는 뭡니까?
1, 2, 3, 4입니다. 이건 뭐지? 맞나? 4입니다. 1, 2, 3, 3. 그러니까 끝문 아니고 그 앞에 문제죠, 맞죠? 거기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보기에는 건강 행복 행사 기간이 그냥 늘어나면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뭐였습니까? 건강 행복 행사가 주간으로 맞죠? 주간이라는 표현이 더 추가됐지. 이게 뭡니까? 더 구체화됐다 말이죠. 알죠? 그거고 2번 행사에 대한 개인적 기대감을 삭제했다. 그러니까 보기에 보면 뭡니까? 저도 맞죠? 보기에 두 줄을 보세요. 그래서 저도 건강 행복 행사 기대됩니다. 그걸 뺐죠. 뺀 겁니다. 네 번째 문단. 3번 행사 프로그램을 통한 효과를 추구한다. 질문과 보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활기차 기대되고 맞죠? 또 뭡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몸 상태에 관심을 가지며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치유 효과 있는데 거기 또 뭐가 추가됐습니까? 올바른 식습관 맞죠? 여기 있지? 여기 없잖아 맞지? 그게 추가됐대 말입니다. 알죠? 올바른 식습관. 좀 7번에 보기하고 앞에 그 네 번째 문단 보는 게 좀 힘들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 4번은 심리 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 자랑 되잖아요. 자, 보기에는 뭡니까? 보기에는 심리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치유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는 뭡니까? 심리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불안감과 우울감 등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심리학적 안정과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된 거는 뭡니까? 학생들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자는 알겠죠? 그래서 4번은 이 근거자들과 함께 진행은 아닙니다. 알죠? 그 다음 5번 마지막 문장과 그 앞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 표현 있죠? 보기는 없지? 근데 여기 뭐 있습니까? 마지막 거기에 그리고가 있지 맞지? 그리고 접속어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7번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80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수고하셨습니다. 8시다. 이것도 대충 하는데 대충 할 수가 없네. 이거 다 범위 봐야겠네. 자 보세요. 이거만 하면 됩니다. 작문 상황을 이렇게 했습니다. 작문 상황은 뭡니까? 작문 맥락을 소개하는 거지. 목적, 주제, 독자, 매체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작문 상황입니다.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교주에 싣고자 한다.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뭡니까?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 주제를 얘기했고, 그다음 뭡니까? 정보 전달 목적 얘기했지. 그다음 뭡니까? 교주는 뭐고? 매체제 맞지? 이런 걸 제시했습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다. 식품 푸드고 기술이 테크.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는 전 과정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푸드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푸드테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이거 푸드테크 소개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환경적 측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동물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로 인해 축산업이 지구온난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어보고 있죠. 여러분들 의외로 그러니까 동물들이 뭡니까? 그 배설물 아니면 뭐 그냥 직접 방구 끼고 이런 것이 뭡니까? 지구온난화 주요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 그걸 생산하고 있잖아요, 맞지? 콩이나 밀 등을 원료로 육류의 맛과 질감을 비슷하게 보이는 식물성 대체육이죠. 알죠? 콩고기 알지? 직접 고기 안 먹고 콩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거. 또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그냥 버려질 때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되니까 이런 부산물을 가공하여 다른 식품이나 원료 등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푸드 업사이클링 기술을 통해서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푸드테크의 어떤 환경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영향입니다. 다음으로 식량 문제 측면입니다. 식량 공급의 안정화, 스마트팜, 농작물에 최적화된 온도, 습도, 토양 등을 자동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식량은 뭡니까? 계절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농작물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겁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생산이 위협하고 있는 요즘 스마트팜 관련 기술이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모든 단계에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스마트 푸드체인 맞죠? 이런 것도 그래서 뭡니까? 불필요하게 벌어지는 식품량을 줄인다. 이게 식량 문제 측면에서의 푸드테크의 기능, 영향. 마지막 뭡니까? 삶의 질 측면에서의 푸드테크. 첨단 공학 기술 바탕으로 해서 삶의 편리성, 서빙 로봇, 조리 로봇 같은 식품 관련 로봇이 있죠.
식당에 있지 맞죠? 서빙 로봇. 이러한 로봇의 도입은 특히 학교 급식실과 같은 대장조직 현장에서 노동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식이 설계 알고리즘은 소비자 연령, 건강 상태 모든 것을 맞추는 맞춤형 식당 추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럼 각 측면마다 두 가지 정도의 맞죠? 그런 그 푸드테크의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8번 보면요. 자, 8번 보겠습니다. 학생의 조고에 한정된 거두쓰기 방식. 푸드테크 개념 정의한 거 있나 없나? 있죠. 어디 있노? 첫 번째 문단에 있죠. 푸드테크가 한정되고 있는 3회는 각 그 측면에서 맞죠. 다 나와 있습니다. 3번 푸드테크가 발전해온 과정 뭐 단계별 뭐 이런 거 없죠. 그래서 3번 없고 푸드테크에 대한 기대효과 역시 이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묻고 답하는 방식이 있나 없나? 여기 찾아보세요. 어디 있노? 묻고 답하는 방식.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뭡니까?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한다고 뭡니까? 그 다음 대답하고 있죠. 아이고 웃을 일이 있나? 자, 9번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잡네요. 아이고 9번이 여러분들 9번 보세요. 9번에 힘을 주겠다. 왜냐면 9번이 유일하게 화작 문제에서 오답을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렵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화작 문제에서 가장 좀 손대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손은 댈 수 있는데 손대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보기는 학생이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고를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초고가 있고 자 이제 요거니까 이 자료가 뭡니까? 초고를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 보겠습니다. 기억 1. 전 세계 작물 생산량 예측 추이 어디 됩니까, 여러분들? 다 감소제 맞죠? 옥수수 24. 그래서 맞죠? 감소. 이거 뭡니까? 첫 번째 보고 기억 1복은 뭐다? 미래가 되면 작물 생산이 감소하는구나. 기억 2.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소고기가 개 많죠. 양고기도 많고. 그 다음 뭡니까? 대체육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아까 앞에 어떤 내용과 관계인지 알겠죠? 니은 전문가 인터뷰 뭐라고 인터뷰합니까? 대체육에는 식물성 대체육의 배양도 있습니다. 그 식물성 대체육은 아까 했지만 콩 갖고 고기 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배양육은 뭡니까? 동물이나 생생 등의 근육으로부터 소량의 세포에서 조직을 배양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게 상용화 됐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쌤 피부 일부 뜯어갖고 뭡니까? 그거 배양시키는 거예요. 고기 또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거 먹겠나? 안 먹나? 먹어야죠.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뭐 햄이나 핫바 먹잖아. 거기가 무슨 고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기 섞일 수 있지. 안 그래도 이미 먹었어. 이미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아직 내가 그래도 배양육이 아직 이것이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뭔가 좀 아직 장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가 인터뷰는 배양육을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고기 생산자보다 3분의 1 정도 안에서 친환경 미래식품이다. 신문기사 2023년 세계 인구 80억 2050년 97억 우리나라 주는데 맞죠? 세계는 늘고 있네요.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식량이 필요하다. 한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식이설계 알고리즘 고령자나 환자 등 특별한 영양분 필요한 소비자들은 질병, 식습관, 영양 상태를 분석해서 최적의 식단 제공. 오, 그건 뭐죠? 안 먹으면 그치죠. 맞죠? 우리가 이거 몰라서 안 합니까? 맞죠? 다 야식을 시켜 먹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 나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시니컬해졌네요. 맞죠? 다 이제 까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1은 활용하여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의 감소 추이를 버려지는 식품량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 맞죠? 아까 앞에서 스마트 푸드 체인 기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식량 문제 측면에서 있었던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스마트 푸드 체인 기술을 하려면 식량 공급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근거로서 상문을 제시한다. 맞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럼 뭡니까? 이게 1번이 왜 안 되게? 이것도 여러분 어휘 문제입니다. 왜 안 되겠노? 식량 공급 안정화가 여기 보세요. 어디 있노? 여기 그만 나와 있나? 스마트 푸드 체인. 있지 어디 있노? 부탁입니다. 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앞에 질문 한번 보세요. 왜냐면 이 문제가 아까 있지만
좀 오답을 줬기 때문에 앞에 지문에 세 번째 문제인데 마지막 문장은 뭐가 됐습니까? 스마트 푸드 체인은 어찌고 저찌고 해서 결과적으로 식량 공급 안정하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 푸드 체인은 스마트 푸드 체인의 결과가 뭡니까? 식량 공급 안정하지 맞죠? 근데 지금 1번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식량 공급 안정화가 선행되냐? 선행 뭐고? 선행은 잘 알잖아 맞죠? 우리 학원에서 하는 게 선행 아닙니까? 먼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고? 선후관계가 잘못됐죠. 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런 문제가 뭐냐면 선행이 만약 혹시나 선행을 먹으니까 선행 착한 행동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먹겠죠, 그렇죠? 맞죠? 저거는 1번이 잘못됐고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알죠. 10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문제가 지금 오답률 12인데 그러니까 45문제 중에서 12번째로 많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선행을 몰라서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혹시 2, 3, 4, 5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사람은 2, 3, 4, 5번에서 뭐 헷갈리는 게 있었나? 잘 틀린 사람이 있으면 틀린 걸 얘기 못하겠죠.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어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각 선택지가 방금 쌤이 했듯이 이렇게 지문에 어느 내용과 관계있지라고 계속 봐야 됩니다. 그렇죠?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하여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고려할 때 A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글쓰기 단계에서 표현하기 단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조건을 맞죠? 제시하고 이 조건에 맞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보면 내용 조건이 있고 표현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넣어라. 아니 또 뭔가 표현법 이런 거 써라. 비유를 써라.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좀 쉬운 겁니다. 뭐냐면 내용은 뭔데? 마지막 문장에는 푸드테크 발전 전망 독자별 관심 촉구 이거 2개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뭐 사실 찾아보면 알겠죠. 4번에 보면 4번이 답인데 보세요. 푸드테크는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 뭡니까? 발전 전망이죠. 그 다음 뭡니까? 푸드테크가 우리 삶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여 우리도 푸드테크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않을까? 이거 뭡니까? 이게 의문문을 통해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쓴 거죠. 그래서 4번에 뭡니까? 4번에 있는 조건이 뭐다? 위에 있는 2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왜 치노?